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S28로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동진이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CS28로 렉처 6,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건 사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페이지인데, 오늘 뭘 스터디를 할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땡겨왔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고요.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크리틱이 지난 시간에 배운 폴리시 그레디언트, 뭐 리인포스랑은 조금 다른 점은 저희가 밸류 네트워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밸류 펑션을 어,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해서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폴리시는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이제 밸류 네트워크는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내용이 폴리시 이벨리에이션에서 나옵니다. 뭐 밸류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고, 밸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밸류 네트워크에 학습시키기 위한 그 타겟 값이 무한대로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그 분산 값을 낮추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밸류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합쳐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기서 정말 맞는 액터 크리틱의 뭐 디자인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미묘한 차이지만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 그러니까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합칠 때 그걸 뭐 베이스라인 스테이트의 뭐 의존적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저희가 음, 저번 시간에는 뭐 리턴이라는 이제 리워드를 다 합친 거를 사용했고 이번 시간에는 뭐 원스텝 그런 리턴을 배우는데 원스텝 뭐죠? 원스텝 타겟을 배우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를 좀 일반화한 n스텝 리턴과 그 일반화한 거를 다 합쳐버리는 GA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가는데요. 일단은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강학습에서는 이제 어떠한 상태를 보고 행동을 취하는 게 강학습입니다. 강학습 중에 뭐 한 요소인데 그 어떠한 상태가 주어졌을 때 행동들의 확률 분포를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확률 분포를 뭐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없으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합니다. 이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정책을 입력받아서 행동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해주는 네트워크고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목적 함수입니다.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든 최소화하든 그런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 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JSeta는 폴리시를 따라서 뭐 트레젝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 트레젝토리들의 뭐 트레젝토리 안에서 받은 보상들을 다 더한 거 그거의 기대값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짭니다. 목적 함수가 정해지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목적 함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저희가 흔히 잘 아는 그 최적화 기법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 목적 함수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보상을
뭐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 뭐 로그도 나오고 좀 복잡하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로그 파이 AT바 ST의 그레디언트 다 더한 거에 어 이제 보상 다 더한 거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해석적으로는 얻었는데 이게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대신 저희는 실제로 정책을 환경과 상호작용시켜서 데이터를 얻어내서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입해서 얻은 이 기대값 안의 값을 뭐 여러 개 모아서 평균을 내려서 몬테카를로 느낌으로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실제 그레디언트는 못 구하지만 추정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학습률 곱해줘서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이제 리인포스 알고리즘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게 상태 S에 대해서 행동 A를 취했을 때의 확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리워드 투고라고 불리는 거를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뭐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복습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이제 리워드 투고가 저희가 아무튼 실제 그레디언트를 못 구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의 추정이 좀 추정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어느 정도 누적 보상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누적 보상의 기대값에 대한 추적값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리워드 투 고라고 쓰는 거는 저희가 에피소드 하나 돌려서 얻는 뭔가 싱글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받게 되는 기대 누적 보상인데 그 기대에 해당 그 기대값의 싱글 에스티메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에스티메이트니까 이게 뭐 기대값은 얘겠지 뭐 기대값은 뭐 실제 뭐 익스펙티드 뭐 리워드로 가겠지만 각각의 싱글 에스티메이트들은 분산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를 잘 추정을 해야 실제 목적 함수를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레디언트를 잘 추정하기 위해 핵심인 부분은 이 부분을 잘 추정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 저희가 QIT라고 적어놓은 이에 약간 추정이 잘 되어야만 실제 그레디언트랑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추정하는 게 목표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행동가치 함수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 ST에서 행동 AT를 취했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폴리시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이제 보상들의 합을 행동가치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추정치에 이거 대신 이거를 대입을 한 겁니다. 얘는 기대값이고요. 얘에 대한 추정값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도 기대값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구하거든요. 기대값이니까 실제로 이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얘도 샘플 에스티메이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몬테카를로로 만약에 샘플 에스티메이트로 한다면은 뭐 시점 ST에서 행동 AT를 취하고 트레젝토리 만들고 다시 상태 ST로 돌아와서 행동 AT 취하고 또 트레젝토리 만들고 여기 ST에서 뭔가 트레젝토리 만들어서 하나의 에스티메이트 얻고 뭐 에스티메이트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의 다 평균을 내리면 이제 이 Q 함수에 대한 추정값, 몬테카를로 추정값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연속 행동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태 ST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ST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아가서 ST에서부터 다시 뭔가 행동을 취하고 그러는 게 뭐 저희가 특별히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태 ST로 돌아가서 롤아웃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문제점이 이 싱글 에스티메이트가 하이 베리언스 분산이 크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잘 추정을 해서 실제 Q가 된다면 뭐 그레디언트의 추정치가 매우 로우.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걸로 이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베이스 라인이라는 걸 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리얼드 투 고에서 그냥 단순하게 상수 아무거나 빼줬어요. 이렇게 빼주면은 뭐 이 기대값을 추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 하지만 뭔가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줄어들어서 분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상수 b를 빼줘도 되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저희가 뭐 구한 리월드 투 고들의 평균을 하면은 뭔가 의미적으로 평균보다 잘한 리월드 투 고에 대해서는 플러스의 가중치를 주고 평균보다 못한 리워드 투 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가중치가 되는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리워드 투 고의 실제 뭐 익스펙테이션 값인 Q를 쓰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리워드 투 고의 평균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을 한 것처럼 Q 값들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평균을 때린 거를 뭐 이렇게 빼주면 상태가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Q 값들을 모아놓아서 평균을 낸 거를 빼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뭐 상태 ST에서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평균 리워드 투고가 여기는 정책을 안 따르고 상태 ST에서 행동 AT를 취한 후 받게 되는 리워드 투고이기 때문에 정책과 다를 수도 있는 행동을 취했을 때, 뭐 이게 양수가 되면은 정책보다 좋은 행동이다. 또는 음수가 될 때는 정책보다 안 좋은 행동이다. 그런 게 됩니다. 이게 가치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드밴테이지 펑션이라고 하는데,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까지 복습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학습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방금 깨달은 건데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학습 자료들이라면 초장부터 배웠을 것 같은 가치함수들의 정의가 저희는 렉처 6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행동가치함수라는 거는 일단은 정책에 따라 의존적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달라지면 이 행동가치함수도 달라집니다. 정의를 보면은 상태 ST에서 행동 AT를 취한 후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누적 보상이고요. 또 여기 상태 가치 함수는 저희가 평범하게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정의했는데, 뭐, 행동 가치 함수를 행동에 대해서 평균 내린 그거를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 가치 함수에서 상태 가치 함수를 뺀 이거를 어드밴테이지 펑션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행동이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뭐 평균 리워드보다 크면은 이 값이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동을 취했는데 뭐 평균적으로 받는 리워드 투고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고 돌아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다시 쓰면은 원래 여기가 리워드 투고에 해당한 건데 거기에 베이스 라인까지 합쳐서 이런저런 걸 해주면
여기가 어드밴테이지 펑션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기대값으로 다 정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A 어드밴테이지 펑션을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사용을 해서 근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합시다. 얘까지는 뭔가 그레디언트의 하나의 추정값인데 걔네들의 평균은 실제 그레디언트랑 다릅니다. 바이어스가 발생을 합니다. 얘는 뭐 분산이 작은 대신 그 바이어스가 조금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리어드 투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빼주는 거는 얘는 뭐 실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언바이어스드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평균을 내리면은 실제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언바이어스드지만 다소 베리언스가 높다. 저희의 목표는 이 A 파이 이 부분을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 A 파이 자체를 이제 뭐 뭔가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면은 얘에 대한 타겟 값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바로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저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Q를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할 거냐, 이 V를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적합시킬 거냐 이고요. 뭐 정답만 말하자면 이 상태 가치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하는 게 이래저래 좋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Q 행동 가치 함수의 성질을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면 할 수 있는데 행동 가치 함수는 이 리어드들의 합이잖아요. T 시점부터 그거를 뭔가 한번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하나를 뭐 기대값 밖으로 꺼내오고 얘는 왜냐하면 꺼내올 수 있는 게 얘가 뭐 컨디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얘는 디터미니스틱한 밸류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이런 아무튼 배만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이 Q 값이 실제로 이퀄입니다. 얘랑. 근데 여기서 이제 익스펙테이션 있으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또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이거를 그냥 단순 샘플로 대체를 하면 얘를 단순 샘플로 대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V만 갖고 Q를 뭔가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Q 안 쓰고 V만 사용을 해서 이 어드밴테이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어드밴테이지가 이 앞부분에 원래 Q였는데 Q 대신 이제 Q에 대한 추정값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V를 빼준 거. 네, 얘를 어드밴테이지에 대한 추정값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V 파일을 뭐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하면 좋은 게 이 입력이 다른 거는 뭐 ST8인데 얘는 ST 하나만 받기 때문에 뭔가 러닝 관점에서 뭔가 학습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트워크는 상태 S를 입력을 받아서 값 하나 출력하는 그 값은 상태 가치 함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 가치 함수에 대한 예측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태 가치 함수를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제목을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강화학습 쪽에서는 뭔가 이밸류에이션이 뭐 평가 뭐 그런 뜻인데 주어진 정책의 밸류 펑션을 추정하는 과정을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밸류 펑션이라는 거는 주어진 정책을 뭔가 평가하는 주어진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상태 가치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할 건데 상태 가치 함수의 정의는 상태 ST에서 정책을 수행을 해서 받게 되는 보상들의 합세 기대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타겟값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도 학습처럼 학습을 할 건데 실제로 저희가 정책을 사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제 상태 ST에서의 이제 가치 함수 값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T 시점부터 받게 되는 보상의 총합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아직 뉴럴 네트워크를 안 쓰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냥 상태 가치 함수 이야기였고요. 상태 가치 함수를 예측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보상들을 다 합칠 건데 ST에서의 상태 가치 함수는 ST부터 받게 되는 보상들의 다 합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ST로 다시 돌아와서 롤아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대신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학습시킬 때 만드는 타깃 값이 이제 실제 기대값에 이 하나의 싱글 에스티메이트를 모아놓은 거라서 몬테카를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거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으로 상호작용 많이 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각 상태마다 그거에 대한 레이블 값으로 그러니까 T시점의 상태에 대해서는 T시점 이후로 받은 모든 보상의 합을 레이블로 줘서 그거를 MSE 로스로 목적 함수를 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써서 상태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몬테카를로보다 좋은 점은 뭐 원래 몬테카를로 하려면 이 상태 ST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젝토리 만들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뭔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쓴다는 게 비슷한 상태에서는 비슷한 리턴 투고를 예측을 하게끔 하는 거라서 정확히 똑같은 ST들이 모인 게 아니더라도 이 ST와 유사한 얘들이 뭔가 시너지를 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법 계속 나오는데 아까는 그냥 상태 ST에서 보상 다 합친 거를 타깃 값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도 배만 이큐에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상태 가치 함수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원래 상태 가치 함수 자체는 이 이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S에서의 상태 가치 함수 값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싱글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상태 가치 함수에 대한 추정값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싱글 에스티메이트고요. 그래서 상태 ST에서 보상 더하기 다음 밸류 값을 타겟으로 줘서 마찬가지로 리그레이션 문제 풀듯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V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타겟 값으로 또 V가 또 들어가 있어서 뭔가 그러니까 예측 값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강학습에서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트스트랩 사실 이게 이그젝트 하면은 어, 이 저희가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한다면 이 얘의 기대값이 결국에는 얘로 갈 텐데
얘가 이그젝트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혹시 부트스트랩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그 위에 두 번째 전 슬라이드에 도표가 그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인 부트스트랩 방법이고요. 일단은 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태 가치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했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학습시킬 때는 목적 함수도 필요하고 저희가 약간 지도 학습 느낌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그 상태 가치 함수의 가치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가치 네트워크의 입력값은 이제 상태들 각각의 상태 ST고 이 가치 함수의 목표는 그 상태 ST에서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보상들의 총합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값을 실제로 여기에 넣어서 타깃값으로 사용을 하면은 학습이 잘 되지만 실제로 그 기대값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의 하나의 에스티메이트인 그냥 리턴 투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관측 데이터고요. 관측 데이터를 그냥 다 더한 겁니다. 이 방법은 뭔가 딱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른 타깃 값을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상을 다 더하는 대신 상태 가치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여기가 그냥 이 보상들의 총합이었는데 이거 대신 뭐 또 다른 기대값으로 상태 가치 함수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는 얘인데 그래서 얘를 타겟으로 주면은 잘 학습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익스펙테이션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싱글 에스티메이트 얘를 직접 데이터로 그러니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보상 이거 데이터고 그리고 가치 함수도 뭔가 저희가 ST 플러스 1을 구한 거를 가치 함수에 넣어서 그거 뭐 함수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저희가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타깃 값에 또 뭔가 가치 네트워크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뭔가 추정값인데 뭔가 추정값으로 가치 네트워크를 추정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부트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이고요. 사실 왜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트스트랩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요? 저도 그 통계학에서 부트스트랩이랑 그 강학습에서 부트스트랩이 헷갈렸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질문드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네. 저 통계에서는 리샘플 그러니까 하는 건데 사실 강학습에서 왜 부트스트랩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부트스트랩의 그 어원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강학습에서의 식견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신 다이어그램 설명해 달라고 하신 걸 했는데 레빈 교수님께서 이제 모든 강학습 알고리즘은 뭐 이 세 개로 요약이 된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액터 크리틱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 쓰는 거고 먼저 여기부터 갑시다. 저희가 주어진 정책이 있을 때 파이세타가 있을 때 파이세타로
이제 환경과 사중호 작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그렇게 되면은 S1, A1, S2, A2 이런 식으로 얻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게 이 리턴이라는 걸 추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리턴을 추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리턴을 추정을 해야 되게 됩니다. 리턴 이렇게 GT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음, 추정을 해서 그 가치 함수까지 피팅시키는 게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제 가치 함수가 추정이 됐으면 폴리시 그레디언트 쪽에서 여기 쪽에서 그 어드밴테이지 파트를 이제 그러니까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이빌리에이션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려고 넣은 슬라이드인데 뭐 그림은 두 개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시 이빌리에이션 정책을 평가하는 건데 정책의 성능이 뭘까 잘 알려주는 게 뭐 게임 예제죠. 그래서 정책이 게임을 이기게 만들었으면은 뭐 1의 보상을 받고 정책을 따랐을 때 음, 게임에서 지면 마이너스 1의 보상을 받고 0으로 합시다. 0의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책 밸류 펑션이라는 거는 어, 이제 이길 확률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태 ST에서 정책을 따랐을 때 이길 확률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플래시 이밸리에이션이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 들어간 PPT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논의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그, 이게 방금 그 부트스트랩 용어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거 아니고 네, 채찌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어원은 일단 이게 사실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부츠에 있는 스트랩에 당겨서 스스로 못 네.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의 데이터나 뭐 리소스를 사용해서 뭐 어떤 거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지칭한다고 하고, 그래서 뭐 통계학에서는 이제 샘플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강학습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정치를 통해서 또 추정치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제 자기 자신의 리소스로 뭔가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일단은 앞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챗GPT라서 일단은 네, 그냥 어떤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좀 파악하는 용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출처는 아니니까. 아까 그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끌어올린다고 하셨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뭔가 다 이해가 딱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음, 자신을 이용을 해서 끌어올린다. 네, 신발 동민님도 뒤에. 네, 네. 신발 뒤에 끈을 당겨서 잠시만요. 신발을 들어 올린다고 몸이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것을 빗댄 속담에서 온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네요. 이거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뭔가 끌어올린다라고 하니까 통계학에서 부트스트랩도 자기 자신 이용해서 뭔가 리샘플 하는 거고 얘도 자기 자신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네.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트스트랩이 뭔지.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정된 시간이 6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액터 크리틱 사실 앞부분이 제일 그 중요한 거고 이제부터 약간 디자인 옵션들입니다. 가장 뭐 앞에서 나온 거를 알고리즘화 한 게 지금 이 페이지고요. 알고리즘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정책을 사용을 해서
상태와 행동, 그러니까 정책을 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앞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리워드 썸, 그러니까 리워드 투고로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에피소드가 종료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치 네트워크를 리워드 가치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을 시켰으면 이제 행동 가치 함수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어드밴테이지를 이 그레디언트의 뭐 가중치를 줘서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리워드 썸을 이용을 해서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배운 게 뭐 리워드 썸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부트스트랩 타겟을 사용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저는 제가 직접 구현을 해봤을 땐 오히려 가치 네트워크에 대한 뭐 추정이 잘 안 됐는지 몰라도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TIPO나 뭐 PPO 등등도 실제 구현체를 뜯어보면은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는 이 부트스트랩 타겟을 사용을 하지 않고 리턴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리턴이랑 뭔가 가치 네트워크 둘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적어도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 아니라 온라인 온 폴리시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는 이 부트스트랩 타겟보다는 리턴을 사용을 해서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다이어그램은 있었던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준 타겟 얘가 리워드의 값입니다. 근데 이 리워드를 이제 만약에 에피소드가 무한히 길어서 이 음, 보상이 다 합친다면 얘가 무한대로 돼서 얘도 무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학습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거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타겟 값을 줬을 때 얘 값도 크고 얘 값도 큰 게 문제였는데 얘 값에 감마배 0과 1 사이의 감마를 곱해줘서 값의 크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상을 뭐 감소시켜준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정말 좋았던 게 이 감마를 도입을 해서 뭔가 이 보상에 뭐 감마비를 곱해주는 게 사실은 NDP를 바꿔준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원래 MDP가 뭐 여기 그림이 없이 이 네 개의 상태가 있는 게 원래 MDP였다면은 감마를 사용을 한 리턴을 뭐 사용을 한다는 거는 항상 모든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1-감마 배 1-감마의 확률로 터미널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걸로 MDP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없다고 보면은 뭐 S1에서는 S2나 S4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는데 감마를 도입했다는 거는 S1에서 1-감마배의 확률로 그 터미널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더 이상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원래 보상을 뭐 상태 S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원래 보상이 RSA라고 했으면 이제 그거의 기대 보상이 이제 감마의 확률로는 원래 보상을 받고 1-감마의 확률은 0을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뭐 보상에 감마배가 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를 도입해서 리턴을 정의를 하면은 MDP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약간 빽빽한 PPT인데, 이제 저희가 감마를 도입을 해서, 뭐, 이 뒤에 리턴을 정의를 할 건데,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다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 저희가 뭐 구현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구했던 원래 폴리시 그레디언트,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그냥 리턴 투 고에 그냥 감마벨을 붙이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거고,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이 옵션 2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커절리티까지 오기 전에 여기 t는 1부터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폴리시 그레디언트대로 한다면 t는 1부터 이 감마배 곱해준 이런 식으로 원래 돼야 되고, 여기에 커절리티를 적용을 해서 뭐 t 시점부터의 뭐 t 시점부터로만 더해주고, 거기를 뭐 감마 마이너스 이 감마 t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정석대로라면, 그러니까 디스카운티드 MDP를 풀 때는 이론상 이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목적 함수가 t는 1부터 라지 t까지 그때부터 감마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론상으로는 얘가 맞다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단순하게 그냥 가치함수의 감마배 곱해준 거는 또 얘랑 매치한다고 해요. 좀 난감하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건데, 이게 정석이지만 위에 걸 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얘는 이제 디스카운티드 MDP에 대한 목적 함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마 1 감마 배로 그 종료 상태에 진입하는 그런 NDP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뭐 이런 로봇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피니트 호라이즌 뭐 로봇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든 말든 항상 잘하는 정책을 찾고 싶은데, 이 디스카운티드 MDP의 그 직관적인 설명을 봤을 때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엔 뭔가 1 감마배만큼 뭔가 종료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거는 원하지 않고, 뭐 아무튼 간에 발산을 막기 위해서 감마를 넣어줬지만 실제로는 무한대로 갈 때도 잘하길 바란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 함수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여기 써 있네요. 레이터 스텝에 뭐 죽는 거를 뭐 고려 돈 매러 한다면 이거를 사용해라 이거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전에 했던 이제 리워드 썸을 이용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배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을 사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거를 여러 에피소드를 모아서 사용을 해서 배치라고 하고, 이제 가치함수 가치함수를 업데이트를 할 때 리워드 썸 대신 저희가 아까 뵀던 부트스트랩 타겟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상호작용해서 얻은 트랜지션마다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온라인 벡터크리틱 알고리즘 만들 수 있습니다. 매 스텝마다 네트워크 학습이 일어나는 온라인 벡터크리틱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 싱글 에스티메이트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벡터 크리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디자인 옵션인데 첫 번째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가치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가장 뭐 쉬운 거는 가치 네트워크랑 폴리시 네트워크 각각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얘가 사실 레코멘디드라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왜냐하면 학습 관점에서 이게 심플하고 스테이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쉐어드 네트워크 디자인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파일을 여기 이건데 아무튼 간에 하나의 그 파라미터를 공유를 하는데 걔를 업데이트할 때 목적 함수가 가치 함수의 목적 함수가 있을 테고 정책 네트워크의 목적 함수가 있을 텐데 그거의 스케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스케일도 다르고 스태티스틱스도 달라서 훈련시키기 어렵다고 해요. 얘만 봐도 누적 보상의 합이 타겟값이라서 뭔가 목적 함수가 굉장히 크겠죠. 얘는 어드밴티지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로그 파일 값을 쓰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작을 겁니다. 스케일이 작고 근데 경험적으로 제 구현적으로 봤을 때 그 뭐였죠? 상태 공간이 이제 벡터 상태 공간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 같은 걸로 스테이트를 쓰면은 분리해서 하는 게 좋고 이제 픽셀 베이스드 이미지가 상태 옵저베이션으로 들어오면은 쉐어드 하든가 아무튼 인코더가 하나 있는 게 성능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벡터 크리틱이 엄청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싱글 에스티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뭐 분산이 커서 안 좋은 건데 그 부분이 뭐 여기 부분과 가치 네트워크 업데이트하는 부분과 정책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분산도 적고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원래는 뭔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서 업데이트할 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성을 잃지 않으면서 뭔가 데이터를 여러 개 넣고 싶으면은 이 병렬 처리가 중요합니다. 병렬 처리에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싱크로나이즈드 패러렐 액터 크리틱이고 하나는 아싱크로너스 패러렐 액터 크리틱입니다. 이게 좀 더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원래 환경 하나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환경을 뭐 여기 예시로는 네개를 만듭니다. 각각의 네개는 각각의 스레드에 이렇게 병렬로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MDP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원래 이 상태를 입력을 받았다면 이 네 개의 환경에 대한 상태를 컨케이트네이트한 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행동도 네 개의 환경에 대한 액션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병렬 처리로 해서 하는 게 이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환경이 이제 원 스텝이 끝나기 기다렸다가 업데이트하고 또 한 스텝, 네 개의 환경이 한 스텝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 아싱크로노스는 뭐 A3C 논문에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그 환경을 병렬 처리를 하지 않고 각각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스레드로 갑니다. 그래서 스레드에서 뭐 상호작용하고 여기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또 여기서도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여기서도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온폴리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온폴리시가 깨지는 바이어스보다 성능 향상이 더 커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병렬 처리 이야기였는데 혹시 질문이나 짚고 넘어갈 점 있으신가요? 그 앞쪽 페이지에서 네. 저는 그 옛날에 임플리멘테이션 했을 때
이제 밸류랑 폴리시 각각 이렇게 같은 쉐어드를 한 다음에 아웃풋 단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거를 학습시켜 줬었거든요. 네. 네. 그래 가지고 그거가 저는 좋았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강의에서? 아니면은 네. 음 그냥 그냥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걸 공유해 봤습니다. 아, 네. 공유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말했던 거는 뭐 익숙치 않으면은 이 각각 분리한 게 학습도 더 잘 되고 심플하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레코멘디드 해주셨고 얘의 단점은 아무튼 파라미터가 쉐어되지 않는다. 그거 너무 당연한 단점이고 얘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픽셀 이미지에 대해서 얘를 사용을 한다고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성민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 픽셀에 대해서는 쉐어드하고 벡터에 대해서는 쉐어드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나온 TD7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걔는 이 벡터 상태에 대해서도 아무튼 쉐어드는 아니지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그러니까 이게 쉐어드가 완전히 쉐어드라기보다는 뭔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할 때 쉐어드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백본으로서의 쉐어드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본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스트 레이어만 따로 분리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프트 벡터 크리틱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온폴리시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했었는데 이제 오프 폴리시 벡터 크리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폴리시 벡터 크리틱,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가 뭐냐면은 오프 폴리시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오프 폴리시가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 봤던 저희가 지금 문제가 어, 데이터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버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데이터를 계속 모아 놓아서 그 모아 놓은 걸로 계속 학습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온폴리시 어쌔션을 없애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는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리플레이 버퍼 안에 계속 데이터를 얻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얻고 리플레이 버퍼에서 뭐 데이터 64개 뽑아서 업데이트하고 또 데이터 얻어서 저장하고 64개 뽑아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온폴리시 조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온폴리시 온폴리시가 깨지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목적 함수는 이게 저희의 목적 함수였는데 이 기대값이 어디서 지어지냐면 현재 정책 파이 세타를 따랐을 때 얻게 되는 얘들로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세타가 업데이트 되고 그러니까 옛날 정책들로 얘를 추정을 해내버리면 그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해봤자 그러니까 목적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아닌 거예요. 추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폴리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무튼 간에 현재 정책으로 뽑은 데이터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깨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밸류 네트워크의 정의에 대해서도 깨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온폴리시가 깨집니다. 이 그러니까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모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리플레이 버퍼 안에서 데이터들을 뽑아와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른 정책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 지금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가치 함수도 역시 기대값 치해지는 게 현재 정책을 따랐을 때의 데이터들로 하는 건데
네, 현재 정책을 따랐을 때 얘네들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A는 이전 정책이 따랐던 A입니다. 그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A랑 S랑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이 A는 원래 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예전 정책에서 나왔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다루는 게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 걸 배웠었는데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태 가치 함수 말고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이 가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상태 가치 함수 대신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행동 가치 함수가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할 때 일단은 이 상태 가치 함수에 들어가는 상태 가치 함수에 들어가는 이 st의 at가 이 at는 굳이 정책에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과거의 st를 사용을 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이 i도 아무튼간에 STAT로부터 된 r이고 S 프라임은 그 환경으로부터 아무튼간에 STAT를 취했을 때 얻게 되는 얘고 얘만 이제 다음 행동만 현재 정책에서 뽑으면은 이게 상태 가치 함수에 대한 추정값이 됩니다. 행동 가치 함수에 대한 추정값이 됩니다. 그래서 V 파일을 쓰면은 이 현재 정책을 따른다에 위반이 되는데 그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현재 정책을 따르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이 H는 정책과 상관이 없어도 되고 이 뒤에 붙는 A 프라임만 정책에서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으로부터 행동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재 정책에서 샘플링하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기서 리워드는 액션에 영향 않는 리워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행동 그래서 가치 함수의 AT는 네. 정책이랑 따를 필요 없는 거고 얘는 그냥 그 보상함수에 STAT를 넣어준 결정적인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예라서 근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리플레이 버퍼에서 저 배치를 빼오면은 네, 지금은 어쨌든 AI를 현재 폴리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게 리워드가 아, RSTAT가 되면은 어 또다시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액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네,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음, 여기서 바꿔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행동가치 함수에서 ST 입력값이 STAT 때의 네트워크 값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걔를 이제 타겟값을 주는 거죠.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타겟값을 얘로 주는 겁니다. 타겟값을 얘로 줍니다. 그 타겟값은 뭐냐면 배만 이퀘이션에서 나온 보상 더하기 감마배 곱하기 다음 행동 가치 함수인데 이 다음 행동 가치 함수의 이 A 프라임 그러니까 다음 행동을 정책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행동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트랜지션 이렇게 뽑아서 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 이 행동 가치 함수에 대한 타겟값에 해당하는 이 A 프라임을 계산을 할 때 얘는 트랜지션에 해당 안 하죠. 얘를 할 때 정책에도 뽑아주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Q를 쓰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소프트액터 크리틱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제 준영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얘를 뽑고도 잘 안 보이네요. 얘를 뽑고도 폴리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행동은 바꿔줘요. 여기서는 이제 정책 이 SI에서의 정책을 따랐을 때 행동으로 갈아 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트랜지션을 바꿔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 사기 계산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준 예로 하면은 이제 바꿔준 예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정책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추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Q를 쓰면은 이제 어드밴티지가 아니잖아요. 아니군요. 이제 원래 어드밴테이지로 여기에 넣어주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Q 함수도 있어야 되고 V 함수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유지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보통 프랙티스에서는 이제 어드밴테이지 포기하고 Q를 대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럼 Q를 대입해서 쓰니까 뭐 하이어 베리언스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레이 버퍼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자체가 정책을 따랐을 때 정책을 따랐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상태들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게 되는데 버퍼 안에 있는 이 상태들이 옛날 정책을 따랐을 때 받게 되는 상태들이라서 상태들의 분포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로 정확한 추정이 안 되고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just offset it라고 합니다. source of bias가 됩니다. 그 리플레이 버퍼에 대한 뭐 그냥 인투이션은 뭔가 저희가 그 리플레이 버퍼 안에 많은 정책들로 수행한 트랜지션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 버퍼 안에 다양한 폴리시가 있다고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Q를 사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또 그냥 뭐 소프트 엑터 크리틱 논문 보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틱 에즈 베이스라인 다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액터 크리틱 했던 거고 이 타겟값만 이 가중치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게 액터 크리틱이었고 액터 크리틱은 베리언스가 작은 대신 그 바이어스랍니다. 그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한 거 리턴 투 고를 쓰면은 베리언스가 큰 대신 바이어스가 없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B를 해줘서 베리언스를 조금 줄일 수 있고 여전히 바이어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얘네가 얘 때문에 바이어스 한 거거든요. Q에 대한 추정값인데 그 불완전한 상태관치 함수를 써서 바이어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혼합형이 나옵니다. 리턴 투고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가치 네트워크를 빼주는 건데 이게 바이어스도 없고 베리언스는 더 줄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행동에 대해서만 의존적이지 않다면은 아무튼 빼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einforce with baseline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난감한데요.
이게 저희가 쓴 베이스라인이고요. 그냥 행동에 의존하는 베이스라인도 쓸 수 있냐? 뭐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빼주면 이 텀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큐프롭이라는 논문이 이 행동가치 함수에 대한 이제 베이스라인을 한 거고요. 뭐 이 텀이 필요한데 이 텀은 사실 구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만한 알고리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PPT. 그리고 eligibility trace랑 nstep return인데 nstep return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타겟값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액터크리틱에서 사용하는 부트스트랩 타겟 빼기 가치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return to go 보상 무한대만큼 더한 거에 가치 함수 빼기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nstep return은 뭐냐면 이 보상을 여기서는 무한개 더한 거고 이거는 딱 하나만 더해서 더한 거잖아요. 이거서는 보상을 t부터 t 플러스 n개 그러니까 n개의 보상을 디스카운티드 썸하고 이걸 빼주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q 함수고 여기까지가 빼주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보상 n스텝 리턴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베리언스와 바이어스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스텝 리턴을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n스텝 리턴들 다 구해서 이게 n스텝 리턴이라고 정의를 하면 n스텝 리턴이 라기보단 n스텝 리턴을 이용한 어드밴티지 예측값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 무한계를 구해서 무한계를 가중합을 사용을 하는 게 GA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잠시만요. 여기 잠시 화면 바꿔서 넘어가자면 GA 잠깐 설명을 하자면 뭐 이게 여기서 보는 게 n스텝 리턴이 더 잘 보이는데 맨 첫 번째 줄이 우리가 사용했던 액터 크리틱이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뭐 리턴 투고 빼기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 스텝 리턴은 보상 두 개 더한 거 그리고 가치 함수로 나머지 묶어주고 빼주고 그리고 3스텝 리턴은 보상 세 개 더한 거 그리고 가치 함수로 미래 거 다 퉁쳐주고 빼준 거 그렇게 n개를 구할 수 있고요. GA가 이렇게 n스텝 어드밴테이지를 다 구해서 가중합을 하는 겁니다. 가중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최종적인 이 좌변에 있는 게 최종적인 어드밴테이지고 가중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미래로 갈수록 람다배만큼 감쇄시켜주면서 다 더한 게 가중합입니다. 1 마이너스 람다는 뭐 나중에 식 깔끔하게 떨어지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가중합을 다 하면 뭐 이게 잘 정리가 됩니다. GA. 네. 여기까지가 GA 이야기였고 혹시 이렇게 GA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여기서 eligibility trace 아, eligibility trace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설명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게 방금 채팅창에서 국민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이제 맞습니다. 그 TD 람다 그리고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에 대응하는 게 GA입니다. 근데 심층 강화 학습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1 감마배 곱해주고 감마배만큼 모든 n 스텝 리턴들을 해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저도 그게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민님 답변에 말씀드리자면 사실 eligibility trace 제목에 붙어 있지만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eligibility trace가 하는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민님께서 적어주신 그저 TD 람다 그러니까 n 스텝 리턴들을 다 가중합해서 쓰는 게 eligibility trace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중합해서 쓰는 게 뭐 그 대신 GA를 소개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이 PPT에서 네. 한번 다시 화면 공유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른 화면으로, 네, 지금 그 블로그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저기서 보이시죠? 초록색깔 그 IT 그래프가 아마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인 것 같은데, 아,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시간별로 저렇게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바뀌는구나 하고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 저도 근데 이 그림이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할 때 그 가중치의 그림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한 거는 이 Y축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3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감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람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웨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보상에 감마배만큼 곱해줘서 줄어든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의에서. 그래서 아마 사실 저도 정확히 하는 거라서, 아니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이게 네. 트레이스가 아마 리워드에다가 저 감마를 계속 곱하는데 이제 감마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음, 이게 점점 곱하면서 익스포넨셜리 디케잉하는 저런 거를 이제 어, 표현한 게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그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실 정확히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적격 트레이스 그래서 그러니까 음, 리워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디케잉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나 싶어가지고 사실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데 아,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밸류 트레이스? 저도 이게 설명할 사실 정도로 잘 알고 있진 않아서. 이게 뭐냐 뉴로사이언스에서도 뉴로사이언스 어 이제 다른 알고리즘 구현할 때도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저는 자꾸 헷갈려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었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감소하는 게 있나요? 네, 이제 뉴로사이언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민님께서 네. 혹시 뉴로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거. 동민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마이크가 좀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그래서 서튼도 아마 그 뉴로사이언스 쪽을 좀 깊게 좀 네, 다루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음, 아, 그러면은, 음. 네, 채팅창에서 동민님이 이제 서튼의 지도 교수인 공저자분이 고안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여서 아마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말을 붙인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는 어, 그 이제 뉴런들의 스파이크들을 이제 기록해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그 스파이크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익스포넨셜리 디케잉 시켜서 이게 스파이크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만큼 이제 어큐뮬레이트를 해주고 그 엘리자베트 트레이스 안에서 값을 쌓아주고 그 값은 이제 익스포넨셜리 디케잉 하는데 이게 점점 스파이크가 들어올 때마다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니까 그 네. 시간상에서 그 스파이크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좀 정보로 그러니까
트레이스로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데서는. 그래서 네. 이제 리워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상으로 멀리 있으면 좀 안 좋게 준다 그런 정보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제가 정확히 알게 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들으니까 옛날에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 공부할 때 있었던 그림이 떠오르긴 하네요. 좀 그렇고 뒤에는 리뷰 부분입니다. 그냥 아까 뭐 오늘 했던 거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그리고 가치 함수를 가치 네트워크 업데이트하기 위한 뭐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MDP를 바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치랑 온라인 그리고 오프 폴리시 그리고 이제 뭐 이왕 가치 함수 가치 네트워크 업데이트 한 거 그걸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엔스텝 리턴과 GA도 알아봤습니다. 뒤에는 뭐 논문들에 대한 거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3C고요. 뭐 이거 페이퍼 추천인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녹화를 끊고 과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과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지는 그게 좀 고민이 돼서 그러면 녹화를 일단 한번 여기까지 끊고 다시 녹화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아, 그냥 이거는 저희가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냥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면 그냥 네,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은 뭐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은 뭐,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어, 피드백이라기보다 네, 이제 필기를 정말 이제 반듯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보기가 좋았던 것 감사합니다. 같고 설명이 네.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어, 되게 뭔가 흐름들이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은 디스코드에다가 네. 사용하신 발표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엑셀 있잖아요. 거기에 업로드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업로드 하겠습니다.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 발표랑 지지난 발표, 동미님이랑 호진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발표가 길어졌네요. 네, 발표 길어진 점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